1884년 충격적인 조선의 하루. 142년 전 한양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들, 도입부. 저희는 여러분께 조선의 하루를 보여드리려 합니다. 연대기도 아닙니다. 전설도 아닙니다.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건조한 사실들의 나열도 아닙니다. 진짜 하루입니다. 142년 전인 1884년, 한양이라는 도시에서 실제로 존재했던 하루. 그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눈을 뜨고 밥을 짓고 싸우고 웃고 두려워하고 다시 잠들었던 하루. 안녕하세요. 청록야담입니다. 오늘 영상을 만들기로 결심했을 때 저희가 처음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142년 전 한양의 하루는 어떤 냄새였을까? 어떤 소리였을까?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표정은 어떠했을까? 그들은 무엇을 먹었고 무엇을 무서워했고 저녁이 되면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 이런 질문들에 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대부분 왕과 신하들의 이야기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종로에서 생선을 팔던 상인의 이름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게를 지고 새벽 성문을 통과하던 짐꾼의 얼굴을 묘사한 기록은 없습니다. 합골공원 벤치에 앉아 바둑을 두던 노인이 그날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무도 적어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진이 있습니다. 퍼시벌 로웰은 미국의 천문학자이자 여행가였습니다. 1883년 말, 그는 조선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조선은 외국인에게 막 문을 열기 시작한 나라였습니다. 수백 년 동안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닫아왔던 나라. 로웰은 그 틈새로 들어왔고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그가 남긴 사진들은 흑백이었습니다. 오래되었고 손상되었고 어떤 것들은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사진들을 복원하기 위해 150시간이 넘는 시간을 쏟았습니다. 색감을 되살리고 질감을 복원하고 흐릿해진 세부 사항들을 하나하나 되찾았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복원하는데 때로는 한 달이 걸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요? 이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색깔로, 살아있는 것처럼. 그들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을 느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1884년의 한양을 봅니다. 궁궐의 단청이 얼마나 선명한 색이었는지, 종로 상인들의 흰 도포가 아침 햇살에 어떻게 빛났는지, 한강 나루토의 물빛이 가을에 어떤 색이었는지, 그리고 그 모든 아름다움 뒤에 그해 12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함께 이야기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간여행을 시작합니다. 에피소드 1. 한양의 여명. 새벽 5시. 1884년 가을의 어느 아침, 한양의 하늘이 아직 짙은 남색으로 물들어 있을 때 도시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조선의 새벽은 종소리로 열립니다. 보신각. 종로 한복판에 자리한 이 누각의 종은 새벽마다 33번을 울렸습니다. 33번이라는 숫자는 불교에서 온 것입니다. 하늘에 33개의 세계가 있다는 믿음. 그 소리가 퍼져나가면 도성의 모든 성문이 열렸습니다. 숙정문, 해화문, 광희문, 소희문. 한양을 둘러싼 성벽의 4대문과 4소문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1884년 북악산에서 바라본 새벽 한양 전경. 로웰이 이 사진을 찍기 위해 얼마나 일찍 산을 올랐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아직 어둠에 완전히 가시지 않은 시각, 그는 북악산 어딘가의 바위 위에 앉아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한양 전체가 펼쳐졌습니다. 지붕입니다. 지붕, 또 지붕, 그리고 또 지붕. 수만 채의 집들이 만들어내는 기와 물결이 지평선까지 이어집니다. 아직 연기는 거의 없습니다. 첫 아궁이들이 막 불을 지피기 시작할 시간이니까요. 더 동쪽으로는 낙산의 실루엣이 보입니다. 서쪽으로는 인왕산, 북쪽에는 방금 올라온 북악산이 듬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한양은 산으로 둘러싸인 도시였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이 자리를 수도로 정한 것은 퉁수지리의 원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북에는 주산, 남에는 안산, 동서로는 청룡과 백호, 산이 도시를 품는 형국. 이 자리가 왕조를 오래 지켜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1884년, 조선 왕조는 이미 493년째였습니다. 1884년,
해안문 방향에서 바라본 한양 동쪽 구역. 성문이 열리자마자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은 짐꾼들입니다. 지게꾼, 조선의 도시를 먹여 살리는 사람들. 그들은 나무로 만든 등짐틀, 지게에 짐을 얹고 운반했습니다. 쌀 가마니, 장작 묶음, 소금 포대, 말린 생선, 단, 무게는 때로 100kg을 넘었습니다. 그들은 그 무게를 등에 지고 몸을 앞으로 기울인 채 하루에 수십 리를 걸었습니다. 지게꾼들은 대부분 한양 밖에서 왔습니다. 경기도 인근 마을에서, 한강 하류의 어촌에서, 충청도 산골에서. 그들은 새벽에 성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제일 먼저 들어왔습니다. 시장이 열리기 전에 물건을 내려야 했으니까요. 그들 중 많은 이들이 평생 이 일을 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도 했고 아버지의 아버지도 했습니다. 조선의 신분제 아래서 직업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1884년 북악산에서 바라본 북촌 새벽 풍경. 북촌의 아침은 다릅니다. 이곳의 집들은 크고 담이 높습니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거리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담장 너머로 가끔 대화 소리, 그릇 소리, 아이들 울음소리가 흘러나올 뿐입니다. 북촌은 양반들의 동네였습니다. 조선의 지배계급. 과거를 통해 관직에 나아가고 유교 경전을 공부하며 임금을 보좌하는 것을 본분으로 여기는 사람들. 그들의 집, 기와집은 지게꾼들의 초가집과는 세계가 달랐습니다. 이 새벽에도 북촌의 많은 집에서는 불이 켜져 있습니다. 하인들이 아침 준비를 합니다. 부뚜막에 불을 지피고 쌀을 씻고 물을 깃습니다. 안방에서는 마님이 아직 주무시고 사랑채에서는 나으리가 벌써 책을 펼쳤습니다. 양반 남성의 하루는 이른 새벽 독서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서삼경, 역사서, 시문. 공부는 양반의 의무이자 정체성이었습니다. 하지만 1884년 가을, 북촌의 일부 사랑채에서는 책 대신 다른 종류의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조선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일본처럼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아니면 청나라의 의지에 지금 체제를 유지해야 하는가? 세상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촌의 사람들은 그것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느끼고 있었습니다. 에피소드 2. 아침. 종로시장의 하루가 시작된다. 1884년 종로거리.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 보신각 종소리가 울리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종로는 이미 살아있습니다. 종로는 한양의 중심도로였습니다. 광화문에서 동대문까지 이어지는 이 거리는 폭이 약 20m에 달했습니다. 도성 안에서 이 정도 너비를 가진 길은 손에 꼽았습니다. 양 옆으로는 시전, 공인된 상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국가의 허가를 받은 상인들이 정해진 자리에서 정해진 물건을 팔았습니다. 비단시전, 면포시전, 종이시전, 어물시전, 미곡시전. 각각의 시전은 자신들의 품목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육의전이라 불리는 6개의 큰 시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공식 시전 사이사이에는 난전도 있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노점상들. 그들은 공식 상인들에게 눈총을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단속이 있으면 물건을 걷고 사라졌다가 단속이 끝나면 다시 나왔습니다. 1884년 종로 상점구역 조선 왕조. 이 사진을 자세히 보십시오. 오른쪽에 보이는 가게는 약방입니다. 간판이 보입니다. 한자로 쓰인 약재 이름들. 문 앞에는 말린 약재들이 항아리에 담겨 있고 처마 아래에는 뭔가가 매달려 있습니다. 아마 쑥이나 창포 묶음일 것입니다. 조선의 의학은 한의학이었습니다. 맥을 짚고 증상을 살피고 약초를 처방합니다. 의원은 대부분 양반이었지만 약재를 파는 사람들은 꼭 그렇지 않았습니다. 의원과 약방주인 사이의 경계는 오늘날 병원과 약국만큼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이 두 역할을 모두 했습니다. 이 약방 앞에는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며칠째 기침을 하는 어린아이를 안고 온 어머니, 허리가 쑤신다는 노인, 전날 밤 술을 너무 마셨는지 얼굴이 부은 중년 남성. 삶의 고통은 어느 시대에나 비슷합니다. 1884년 을지로와 수표교 인근 약방들.
서울. 약방들이 모여있는 구역이 따로 있었습니다. 지금의 을지로, 수표교 근방. 이 일대에는 약재 도매상들도 있었고 먼 지방에서 약초를 가지고 올라온 상인들도 드나들었습니다. 새벽에 지게로 들어온 물건 중에는 한라산에서 캔 약초도 있었고 강원도 산골에 뿌리채소도 있었습니다. 한양의 약재 시장은 조선 전체와 연결된 유통망의 끝이었습니다. 1884년 건춘문 앞 노점상들, 종로, 서울. 경복궁 동쪽 담장 바로 옆에도 사람들이 모입니다. 건춘문, 경복궁의 동문. 이 문 앞에는 작은 노점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궁에 드나드는 사람들, 인근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냥 지나가는 행인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사람들. 노점상 중에는 떡을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루떡, 인절미, 절편. 쌀로 만든 음식은 조선 음식 문화의 핵심이었습니다. 빵이 없는 나라. 밥과 떡과 죽. 아침 거리에서 따뜻한 떡 한 조각을 사 먹는 것은 당시의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수제비를 끓이는 노점도 있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손으로 뜯어 넣은 국물 요리. 저렴하고 따뜻하고 든든합니다. 새벽부터 지게를 지고 일한 짐꾼들이 한 그릇씩 사 먹습니다. 1884년 종로를 걷는 사람들. 서울, 조선 왕조. 이 사진 속 사람들을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색깔입니다. 아니, 색깔의 부재. 거의 모든 사람이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조선을 백의민족이라 부릅니다. 흰옷의 민족. 이것은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왜 흰옷이었을까요? 첫째, 흰옷은 상복이기도 했습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였고 유교는 조상에 대한 예를 매우 중시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3년상을 치렀고 그 기간 동안 자녀는 흰 상복을 입었습니다. 형제자매, 조부모, 다른 친척의 상도 기간은 다르지만 상복을 입었습니다.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는 항상 누군가가 상중에 있었고 자연히 흰옷이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둘째,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색을 들이려면 염료가 필요하고 염료는 돈이 필요합니다. 흰옷은 염색할 필요가 없으니 더 저렴했습니다. 빨면 다시 하얗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똑같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알아보는 사람이 보면 차이가 있었습니다. 천의 재질, 삼배인지 무명인지 모시인지. 옷의 형태, 도포를 걸쳤는지 단순한 바지 저고리인지. 그리고 머리 위, 갓을 쓰고 있는지. 갓. 말총을 엮어 만든 검은 원통형 모자. 이것은 신분의 상징이었습니다. 장인 이상의 남성만이 갓을 쓸 수 있었습니다. 갓을 쓴 사람과 쓰지 않은 사람은 같은 거리에 서 있어도 다른 세계에 속해 있었습니다. 에피소드 3. 대궐 곁에 서다. 경복궁과 창덕궁. 1884년 경복궁 신무문. 종로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경복궁이 나옵니다. 신무문, 경복궁의 북문. 로엘이 이 사진을 찍었을 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신무문은 평소에는 거의 열리지 않는 문이었습니다. 특별한 의식이 있을 때 혹은 왕이 궁 뒤에 후원으로 나갈 때만 열렸습니다. 문 양쪽에는 수문장들이 서 있습니다. 그들은 몇 시간째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표정이 없습니다. 이것은 훈련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경복궁이 주는 압도감이기도 합니다. 이 공간은 사람을 작게 만듭니다. 1884년 경복궁 전경, 서울. 경복궁의 역사를 잠깐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1395년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한양을 수도로 정하면서 지은 궁궐이 경복궁입니다. 이름의 뜻은 큰 복을 누리는 궁궐입니다. 하지만 그 이름이 무색하게 경복궁은 순탄하지 않은 역사를 걸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일본군이 한양을 점령하기도 전에 경복궁은 불탔습니다. 조선 백성들이 직접 불을 질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로 전해집니다. 분노, 절망, 혹은 적군이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 이후 경복궁은 무려 270년 동안 폐허로 남아 있었습니다. 왕들은 창덕궁에서 지냈습니다. 경복궁이 다시 세워진 것은 1867년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는 왕권 강화의 상징으로 경복궁 중건을 밀어붙였습니다. 막대한 재원이 들어갔고 백성들의 원성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궁궐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로엘이 사진을 찍은 1884년, 경복궁은 중건된 지 불과 17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단청이 아직 선명했습니다. 기둥의 붉은색, 처마의 청록색, 지붕 끝 잡상들의 도드라진 형태, 모든 것이 새 것에 가까운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1884년, 경복궁 경회루. 경회루를 처음 보는 분들에게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은 연못 위에 서 있습니다. 48개의 화강암 돌기둥이 물속에서 건물을 받치고 있습니다. 2층짜리 목조 누각이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경회루는 국가연회 공간이었습니다. 외국 사신을 접대하고 과거 합격자들을 축하하고 큰 의식을 치르는 곳. 연못에는 연꽃이 피었고 가을이면 수면이 하늘을 그대로 비췄습니다. 로엘이 이 사진을 찍었을 때 연못은 잔잔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가을 아침이었을 것입니다. 경회루의 그림자가 물에 길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현실과 반영이 위아래로 겹쳐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공간에서도 음모가 오갔습니다. 연회의 자리는 정치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숫자는 기울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세력이 재편되고 동맹이 맺어지고 배신이 준비되었습니다. 1884년 경복궁 경회루에서 바라본 풍경. 경회루 위에 서면 한양이 다르게 보입니다. 북쪽으로는 북악산이 바로 코앞입니다. 산이 궁궐을 덮을 것처럼 가깝게 느껴집니다. 서쪽으로는 인왕산, 맑은 날에는 정상의 바위까지 보입니다. 남쪽으로는 멀리 관악산의 실루엣. 한양은 정말로 산에 안겨있는 도시였습니다. 어느 방향을 봐도 산입니다. 건물들이 아무리 높아져도 산보다 높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산들이 도시를 보호해왔습니다. 적어도 물리적으로는. 1884년 경복궁 영추문. 영추문은 경복궁의 서문입니다. 서쪽을 지키는 문. 이름에서 가을을 뜻하는 추자가 보입니다. 서쪽은 가을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문 앞 돌바닥이 보입니다. 수백 년 동안 수만 명의 발이 밟아온 돌. 살아있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왕의 행차가 지나갔고 상인들이 짐을 실어 날랐고 죄인들이 끌려갔던 돌. 1884년 창덕궁 돈화문. 이제 경복궁에서 동쪽으로 걸어갑니다. 창덕궁 돈화문이 보입니다. 창덕궁은 경복궁보다 훨씬 오랫동안 왕들이 실제로 거주했던 궁궐입니다. 임진왜란 이후 경복궁이 폐허가 된 270년 동안 조선의 왕들은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경복궁이 중건된 1867년 이후에도 고종은 여전히 창덕궁에 더 익숙했습니다. 돈화문은 창덕궁의 정문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조선 궁궐 정문 중 가장 오래된 것이기도 합니다. 중층 목조 건물로 지붕이 두 겹으로 쌓여 있습니다. 이 문 앞에서 1884년 가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 마음으로 서 있었을지 생각합니다. 아련을 청하는 신하들, 심부름으로 온 내시들, 먼 지방에서 올라온 사신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무심하게 지켜보는 수문장들. 1884년 창덕궁 인정전. 창덕궁의 정전. 왕이 공식 업무를 보는 공간. 이 사진을 찍었을 때 전각은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어있는 것이 더 잘 보이게 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정전의 마당에는 풍계석이 있습니다. 관직의 등급에 따라 신하들이 서야 하는 위치를 표시한 돌. 1품부터 9품까지. 이 돌들이 놓인 자리에 따라 수백 년 동안 수천 명의 관리들이 왕 앞에 섰습니다. 1884년의 고종은 22살이었습니다. 12살의 즉위연근은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섭정 아래 10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물러난 것은 1873년. 고종이 직접 정치를 시작한 것은 불과 11년 전이었습니다. 22살의 왕. 그는 무엇을 알았고 무엇을 몰랐을까요? 그의 신하들은 두 편으로 갈려 있었습니다. 청나라의 영향 아래 기존 체제를 지키려는 쪽, 그리고
일본의 메이지 유신처럼 조선도 빠르게 근대화해야 한다고 믿는 쪽. 두 편 모두 자신들이 조선을 위한 길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에피소드 4. 거리의 사람들, 기생, 광대, 평민. 1884년, 화계사로 향하는 기생 개선양. 이제 궁궐 이야기를 잠시 내려놓겠습니다. 역사는 왕과 신하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 거리에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엘의 카메라는 그들도 담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름은 개선양, 기생입니다. 기생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즉각적인 선입견을 가집니다. 하지만 조선의 기생은 단순한 유흥업 종사자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히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기생들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여성 예인들이었습니다. 지방 관아나 중앙에 소속되어 공식 연회에서 가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들이 배우는 것들. 노래, 춤, 가야금, 거문고, 시, 서예, 그림은 당시 양반 여성들도 배우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조선의 신분제는 기생을 천민으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문화적 현실은 달랐습니다. 뛰어난 기생은 시를 짓는 지식인들과 교류했고 그들의 이름이 역사에 남았습니다. 황진이, 논계, 우리가 아는 이름들입니다. 개선양도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사진 속 그녀는 화계사로 가는 길입니다. 한양 북쪽 성북동에 있는 절. 아마 이른 아침 참배를 위해 가는 것일 수도 있고 후원자의 요청으로 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있습니다. 분홍빛 저고리, 고운 치마. 곁에는 수행원들. 그녀의 표정이 보입니까? 정면을 보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의식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로엘은 그녀를 찍었습니다. 이름도 기록했습니다. 개선향. 142년이 지난 지금 그녀의 얼굴은 여기 있습니다. 1884년, 현재 화계사 입구 방향 교차로. 로엘이 개선양의 사진을 찍은 자리가 어디였는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교차로 어딘가, 지금은 자동차가 지나가는 길, 그때는 흙길이었고 그 위를 한복을 입은 여성이 걸어갔습니다. 1884년, 화계사 앞 연희회 풍경, 서울. 화계사 입구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연희회, 유랑연희 집단입니다. 조선의 연희는 공간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마당이 있으면,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서든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탈춤, 줄타기, 땅제주, 풍울. 이 모든 것이 거리의 예술이었습니다. 탈춤은 특히 중요합니다. 단순한 오락이 아니었습니다. 탈을 쓴 배우들은 탐욕스러운 관리를 흉내냈습니다. 위선적인 승려를 조롱했습니다. 양반의 권위를 비틀었습니다. 평소에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이 탈 뒤에 숨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구경하는 사람들이 웃습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잠깐이지만 신분도 가난도 있습니다. 이것이 예술의 힘입니다. 1884년 종로에서 바라본 탑골공원. 탑골공원. 지금도 서울 종로에 있는 이 공원은 1884년에는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서 있는 작은 열린 공간이었습니다. 나중에 이곳은 역사의 중심이 됩니다. 1919년 3월 1일, 바로 이곳에서 독립선언서가 낭독되었습니다. 만세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1884년에는 아직 그런 날이 오기 35년 전입니다. 이날 탑골공원에서는 노인들이 바둑을 두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탑 주위를 뛰어다닙니다. 행상이 지나갑니다. 평범하고 고요한 오전입니다. 탑은 500년 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왕조를 세우고 허물고 다시 세우는 동안 탑은 거기 있었습니다. 1884년, 종로에서 바라본 낙산, 서울. 종로 동쪽 끝에서 고개를 들면 낙산이 보입니다. 낙산은 한양의 동쪽을 지키는 산입니다.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산 위에 올라서면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입니다. 가을에는 단풍이 들어 산 전체가 붉고 노랗게 됩니다. 아침 햇살이 낙산 뒤에서 올라옵니다. 동쪽에서 오는 빛은 종로를 가득 채웁니다.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빛 속에 있습니다. 에피소드 5. 한강 나루터와 도성박 풍경. 1884년. 마포나루,
서울, 조선 왕조. 한양을 나가야 합니다. 도성 바깥에도 삶이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많은 삶이 있었습니다. 한양 인구는 당시 약 20만 명. 하지만 도성 바깥의 성저심리, 성 바깥 심리 안의 구역에도 상당한 인구가 살았습니다. 한강으로 나갑니다. 1884년 한강에는 다리가 없었습니다. 단 하나도. 강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려면 나룻배를 타야 했습니다. 마포나루. 서쪽에서 가장 큰 나루터 중 하나였습니다. 서해에서 올라오는 배들이 한강을 거슬러 마포까지 왔습니다. 새우젓, 소금, 젓갈, 생선. 서해안의 물산들이 이 나루를 통해 한양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루터에는 언제나 사람이 많았습니다. 배를 기다리는 사람들, 짐을 내리는 사람들, 뱃삭을 흥정하는 사람들, 배가 오기를 기다리며 국밥을 먹는 사람들. 나루터 주변에는 주막이 있었습니다. 막걸리와 밥을 파는 곳, 여행자들이 잠시 쉬어가는 곳. 사공은 긴 장대로 강바닥을 짚으며 배를 몰았습니다. 강이 얕은 곳에서는 장대로, 깊은 곳에서는 도로. 그들의 팔과 어깨는 평생의 노동으로 다져져 있었습니다. 강물은 가을이면 수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여름 장마에 불어났다가 가을이 되면 맑고 낮아졌습니다. 강가에 모래사장이 드러났습니다. 아이들이 모래를 파고 놀았습니다. 1884년 마포에서 바라본 아현동 일대, 서울, 조선 왕조. 마포나루에서 강 건너편을 바라보면 한양이 보입니다. 아현동 방면, 지금은 아파트가 빽빽한 곳이지만 1884년에는 언덕을 따라 초가집들이 듬성듬성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집들 사이에 서 있습니다. 멀리 인왕산, 안산의 능선이 보입니다. 도시는 멀리서 보면 고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수십만 명의 삶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1884년 흥선대원군의 별장, 아소당, 서울. 마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한 별장이 있습니다. 아소당, 흥선대원군의 별장입니다. 흥선대원군 이하응. 이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고종의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1863년 아들이 12세의 나이로 왕위에 오르자 그는 섭정으로서 실질적인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조선을 자신의 방식대로 통치했습니다. 그의 방식은 단호했습니다. 서양과의 통상을 거부했습니다. 천주교를 탄압했습니다. 경복궁을 중건했습니다. 세도 정치를 무너뜨리고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척화비를 세워 외세 배격의 의지를 온 나라에 새겼습니다. 하지만 1873년 고종이 성인이 되자 그는 건조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며느리 명성황후와의 권력 다툼에서 밀렸습니다. 1884년 그는 이 별장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은퇴한 노인, 하지만 그의 영향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해 12월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때 그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에피소드 6. 긴장이 쌓이다. 1884년 가을의 한양. 1884년 경복궁 인근 서촌 일대. 잠시 멈추고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1884년의 조선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10년 전인 1876년 조선은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불평등한 조약이었습니다. 일본에게 유리한 조건들. 조선은 원하지 않았지만 서명해야 했습니다. 그 이후 조선의 문은 조금씩 열렸습니다. 미국과도 조약을 맺었습니다. 영국, 독일과도. 부산, 인천, 원산이 개항되었습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전신, 우편, 신식군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둘러싸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한쪽에는 4대당이 있었습니다. 청나라에 기대는 것이 옳다는 쪽. 오랜 전통, 검증된 관계. 급격한 변화는 위험하다. 청나라의 보호 아래 천천히 안전하게. 다른 쪽에는 개화당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처럼 빠르게 바꿔야 한다는 쪽.
이미 서구 열강은 앞서가고 있다. 우리가 늦으면 삼켜진다. 지금 당장 바꾸지 않으면 늦는다. 두 편 모두 조선을 사랑했습니다. 두 편 모두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두 편 모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1884년 서대문에서 바라본 평동, 종로구, 서울. 이 거리를 걷는 사람들은 무엇을 알았을까요? 소문은 있었을 것입니다. 한양은 작은 도시입니다. 비밀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개화당의 젊은이들이 뭔가를 꾸미고 있다는 것,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모두 한양에 주둔하고 있다는 것, 왕이 누구의 말을 듣는지를 두고 신하들이 싸우고 있다는 것. 평범한 상인, 장인, 지게꾼들이 이 모든 것을 알았을까요? 아마 일부는 알았을 것입니다. 일부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알았다 해도 어쩔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권력을 가진 소수가 만들고 그 결과를 다수가 감당합니다. 1884년 경복궁 근방 삼청동천 개울가. 삼청동천, 북악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맑은 개울. 이 개울가에서 아낙네들이 빨래를 합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방망이로 천을 두드립니다. 탁탁탁. 리듬감 있는 소리. 아이 하나가 개울가에서 놀고 있습니다. 물이 차갑습니다. 가을이니까요. 이 장면은 정치와 관계없습니다. 개화당과도 사대당과도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삶입니다. 삶은 언제나 정치보다 크고 정치보다 오래갑니다. 에피소드 7. 갑신정변, 사흘간의 혁명. 1884년 12월 4일. 이날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저녁이 되자 한양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뭔가 팽팽한 것이 있습니다. 우정총국, 새로 설립된 우편 서비스 관청에 개국 축하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조선의 고위 관리들, 외국 공사들이 모였습니다. 연회는 화기애애해야 합니다. 술이 오가고 축하 인사가 오갑니다. 그리고 불이 납니다. 우정총국 인근에서 갑자기 화재가 발생합니다. 외부에서 지른 불이었습니다. 연회장의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관리들이 밖으로 나갑니다. 그 순간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884년 창덕궁 도남문, 개화당,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재필. 젊고 똑똑하고 조급했습니다. 그들은 조선이 바뀌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점진적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청나라와 사대당이 버티고 있는 한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힘으로 바꿔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회장을 빠져나온 관리들이 습격당합니다. 칼이 오갑니다. 사대당의 핵심 인물들이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이재원, 민태호, 한규직. 이름들이 역사에 남았습니다. 개화당은 경우궁으로 갑니다. 그 당시 고종이 머물던 곳으로 왕에게 상황을 보고합니다. 위험하다고, 일본 군대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혼란 속의 고종은 일본 군대의 호위를 받아들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새 정부가 구성됩니다. 개혁 정강이 발표됩니다. 14개 조항. 청나라와의 조공관계 폐지, 인재 등용 개혁, 조세제도 개혁, 신분제 철폐.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흘 동안 1884년 창덕궁 인정전. 나흘째 되는 날 청나라 군대가 움직입니다. 위안스카이. 당시 조선에 주둔하던 청나라 군대의 지휘관. 그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1500명의 군사가 창덕궁으로 향했습니다. 전투가 벌어집니다. 개화당을 지원하던 일본 군대는 150명이었습니다. 숫자가 너무 달랐습니다. 일본 군대는 후퇴합니다. 주민들이 분노합니다. 일본 공사관이 불탑니다. 개화당 지도자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홍명식은 현장에서 죽습니다.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은 일본 배를 타고 망명합니다. 고종은 다시 사대당의 손에 돌아옵니다. 갑신정변 끝났습니다. 사흘. 조선 최초의 근대적 혁명 시도가 지속된 시간. 에피소드 8. 정견 이후의 한양. 삶은 멈추지 않는다. 1884년 수표교북은 약방과 상점들, 서울. 한 주가 지났습니다. 종로의 상점들이 다시 열렸습니다. 약방 주인이 문을 엽니다.
포목점 상인이 천을 꺼내놓습니다. 떡장수가 시루를 올립니다. 거리에는 아직 긴장이 남아 있습니다. 어디선가 연기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목소리를 낮춰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장이 서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삶이 다시 시작됩니다. 도시는 이상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앙이 지나가도 살아남는 힘. 불이 나도, 칼이 오가도, 정권이 바뀌어도 사람들은 다음날 아침 밥을 짓습니다. 아이들을 먹입니다. 물을 깃습니다. 이것이 삶입니다. 1884년 종로주택가, 서울, 조선왕조. 이 사진을 오래 봐주십시오. 집들이 보입니다. 작고 붙어있고 낮습니다. 기와집과 초가집이 섞여 있습니다. 담장이 좁은 골목을 만들어냅니다. 아이가 골목에서 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 집들 안을 상상해 봅니다. 방이 두세 개. 방 가운데 낮은 밥상. 부뚜막 앞에서 어머니가 밥을 짓습니다. 아버지는 일하러 나갔거나 사랑방에 있습니다.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바느질을 합니다. 겨울이 오면 이 방들 아래 온돌이 데워집니다. 아궁이에 장작을 떼면 열기가 바닥 아래로 흘러 방 전체가 따뜻해집니다. 한양의 겨울은 매섭습니다. 한강이 얼어붙을 정도로 온돌이 없었다면 이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온돌은 한국이 세상에 준 것들 중 하나입니다. 1884년 서울 조선왕조 하리팍스 주택가 풍경. 도시의 변두리. 이곳의 집들은 더 작고 더 허름합니다. 흙벽. 낮은 지붕. 창문에 종이를 발랐습니다. 바람이 불면 종이가 펄럭입니다.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은 이름이 역사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록에도 없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먹었는지, 어떤 이름을 가졌는지, 몇 살에 태어나 몇 살에 죽었는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 집에서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집에서 사람들이 늙었습니다. 로웰의 카메라가 그것을 담았습니다. 이름 없는 삶을. 1884년 조선왕조 부산 초량항구. 마지막으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부산 초량항구.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된 이후 부산은 조선이 세계와 만나는 관문이 되었습니다. 이 사진에는 낯선 것들이 보입니다. 서양식 건물의 흔적. 일본풍의 건축물. 항구의 정박한 배들은 한양의 나룻배와는 다릅니다. 더 크고 다른 형태입니다. 강가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흰 옷을 입은 그들은 이 낯선 배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신기했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이제 익숙해졌을까요? 1884년 조선은 세계와 맞닥뜨리고 있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에피소드 9. 하루의 끝. 종소리와 함께. 1884년 북악산에서 바라본 저녁 한양 전경. 오신각 종이 울립니다. 28번. 하루가 끝났습니다. 성문이 닫힙니다. 숙정문, 해화문, 광희문, 소위문. 모든 문이 닫힙니다. 성 밖에 있던 사람들은 서둘러 들어옵니다. 늦으면 성 밖에서 밤을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낮 동안 거리는 남성들의 것이었습니다. 양반 여성들, 특히 기혼 여성들은 낮에 거리에 나오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외출해야 할 일이 있으면 가마를 타거나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저녁 종소리 이후 규칙이 바뀝니다. 남성들이 집으로 들어가고 여성들이 거리로 나옵니다. 이것은 불문율이었지만 실제로 지켜지는 관습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여성들이 이웃을 방문하고 친지를 찾아가고 우물에서 물을 길었습니다. 이상하고 불평등하고 지금의 눈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규칙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주어진 틀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1884년 종각에서 바라본 낙산, 서울. 낙산 위로 해가 집니다. 하늘이 주황과 붉은색으로 물듭니다. 낙산의 윤곽이 그 색깔에 쌓입니다.
지붕들 위로 마지막 햇살이 깔립니다. 수천 개의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옵니다. 저녁밥을 짓는 연기, 온도를 데우는 연기, 한양 전체가 따뜻한 연기의 베일에 쌓입니다. 창덕궁 어딘가에서 22살의 왕이 이 노을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사흘 전, 그는 하마터면 죽을 뻔했습니다. 자신을 지키겠다고 왔던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을 볼모로 삼았습니다. 믿었던 신하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왕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외롭고 위험한 자리인지 그는 그 사흘 동안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앞으로 무슨 일이 기다리는지 알지 못합니다. 11년 후 그의 왕비가 일본인들에게 시해됩니다. 15년 후 그는 스스로를 황제라 선포합니다. 26년 후 조선은 일본에 병합됩니다. 그는 그것을 모릅니다. 그저 노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884년 서울 조선 왕조. 종로의 집들과 거리. 밤이 옵니다. 가게들이 문을 닫습니다. 시장이 거칩니다. 길 위에 하루 동안 쌓였던 것들, 떨어진 곡식 나달, 발에 밟힌 볏짚, 물 흘린 자국, 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내일 새벽 청소부들이 치울 것입니다. 골목마다 작은 등불이 켜집니다. 기름을 태우는 등잔. 그 빛은 약하고 흔들립니다. 바람이 불면 꺼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꺼지지 않습니다. 이 불빛 아래 사람들이 저녁을 먹습니다. 밥과 국과 김치,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 시장에서 있었던 일, 지나가다 들은 소문, 겨울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갑신정변 이야기도 나올 것입니다. 누군가는 들었을 테니까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어떻게 사나? 아무도 답을 모릅니다. 마무리, 이 사진 속 사람들을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그들은 실존했습니다. 142년 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 위에서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산을 바라보며 그들은 밥을 먹었고 잠을 잤고 사랑했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의 나라는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개화당이 꿈꿨던 조선도, 사대당이 지키려 했던 조선도 결국 사라졌습니다. 1910년, 조선이라는 이름은 지도에서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종로에서 생선을 팔던 상인의 후손들이 지금도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기계를 지고 새벽 성문을 통과하던 짐꾼의 자식들이 지금도 이 도시에서 살아갑니다. 개선양처럼 이름을 가졌던 여성들의 후손들이 지금도 숨을 쉬고 있습니다.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집니다. 오늘 영상은 150시간이 넘는 작업이 담겨 있습니다. 자료조사, 사진 복원, 채색, 역사적 사실 검증. 여러분이 보신 모든 것들이 그 시간의 산물입니다. 청록야담을 구독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계시기에 이 작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1884년의 하루가 어떠셨습니까? 그 거리를 걸어보셨습니까?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셨습니까? 그들은 지금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 여행까지